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8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최근에 그 유럽연합하고 일본이 이제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죠. EPA라고.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나무나라 이야기죠. 나무나라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이야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물론 일본도 좀 관심 많은 편인데, 이미 이제 그 글로벌화 돼 있죠. 글로벌화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의 어느 나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장 이 글로벌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글로벌화의 어떤 그 흐름과 글로벌화를 이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가장 바람직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글로벌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실제로 지금 어떤 중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도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의미에서 유럽연합하고 일본 간에 최근에 EPA 경제 동반자 협정 그래서 기본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경제 시평에서 그 3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경제 시평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경제 시평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유럽연합하고 일본 간의 이런 그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로 치면은 FTA죠. 그러니까 경제 동반자 협정은 FTA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의 경제 협력 수준이죠. 그러니까 FTA는 뭐니까 완전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고 있고, FTA는 완전 자유무역은 아니지만은 이제 거의 자유무역에 가까운 형태의 어떤 경제 그 개방을 전제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하고 일본 간의 이 경제 동반자 협력을 체결하게 된 배경, 이게 이제 체결이 아니라 이제 아직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거죠. 정식으로는 이제 2018년까지 이제 세부 사항을 다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제 유럽연합하고 일본 국회 비준을 얻어서 유럽연합도 28개 회원 국가가 있으니까 이제 동의를 얻어서 이제 비준을 이렇게 얻으면은 2019년부터 이제 정식 발효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1년 반 남았죠. 정식으로 이게 이제 EPA가 이제 시작되려면은 1년 반 정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기간이 남아 있죠. 근데 유럽연합하고 일본이 이제 이런 경제 동반자 협력을 맺자라고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뭐라 할까요? 2010년 무렵 이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TPP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0년에 TPP라는 게 이제 오바마 정부가 있었는데, 원래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하고 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해가지고 TPP 사업을 주도를 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난 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탄 거죠. 이 TPP에.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이제 올라타서 이제 미국 주도로 오바마 정부 주도로 TPP를 이제 추진을 해온 거죠. 12개 나라가. 그래서 TPP를 이렇게 쭉 추진을 오다가 거의 이제 비준을 하기 직전 단계에서 정권이 이제 바뀌어버렸죠.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TPP를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한미 FTA가 2010년에 발효되고 이제 그 비준이 돼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시작됐던가요? 정식으로 시행이 됐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칠레하고도 하고 한국도 또 이제 유럽연합하고도 했죠, 이미. 유럽연합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만큼 이렇게 이제 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많이 적극적으로 한 나라가 없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뭐 좀 그런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경제 자유무역, 유럽연합은 이미 그 자체로 경제 자유무역 지대죠. 국가 통합을 지향을 하는 그런 지대였죠. 1950년대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온 데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단일, 한 동맹체죠. 국가 동맹체죠. 어쨌든, 이제, 일본하고 이제 2013년부터 이렇게 이제 또, 그러니까 TPP는 이제 환태평양이니까 유럽연합은 또 멀리 있죠. 근데 이 TPP에는 또 중국이나 한국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또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가지고 별도로 뭘 했습니까? 1대1로 사업을 이렇게 또 이제 2013년부터 내세워가지고 또 이제 독자적으로 또, 이제 이른바 중화경제권? 구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TPP를 이제 강화하게 된 게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시진핑 정부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도 굉장히 강했죠. 오바마 정부가.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그런 성격도 있었지만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강했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TPP가 이제 트럼프가 TPP를 이제 안 한다라고 해서 무산돼버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일본이든 독일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통상 압력을 막 가하고 있죠. 이제 무역 불균형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얘네들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 뭐 환율 조작도 하고, 또 한미 FTA라든지 뭐 나프타, 캐나다, 뭐 멕시코하고 간의 어떤 자유무역 협정도 전부 불공정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절대 이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부 없앤다라고 재협상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압박을 가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독일 같은 데 대해서도 대놓고 지금 계속 막 압박을 가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막 압박을 가하고, 중국하고도 이제 지난 4월 달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검토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100일 계획이 끝났어요.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는 미 국내에서 이제 러시아 게이트로 지금 이제 탄핵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쓰니 좀 돌파구를 좀 만들고 좀 이렇게 탄핵을 안 당하려고 자꾸 이제 외부 문제에 관심을 막 돌리려고 하는, 통상 문제로. 적을 이제 미국인들의 관심을 막 갖다가 이제 외부로 돌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통상 압력을 더욱더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을 이제 좀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유럽연합의 이제 EPA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이렇게 가속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대항한다라고 당장에 어떻게 효과를 내는 대항책은 못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행되는 때까지는 2019년부터니까 지금 당장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1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트럼프 정권의 통상 압력에 대한 대항책은 못 됩니다. 못 돼요. 그러니까 당장의 압력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반응을 보여주는 이제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환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이제 메르켈 총리는 이제 유로화 강세를 이렇게 용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로화가 갑자기 지금 $100, 유로당 한 1.1유로 왔다 갔다 하던 수준에서 1.6유로까지, 1.16유로까지 지금 팍 뛰고 있죠. 엔화도 지금 뭐 달러당 110엔 하던 것이 115엔까지 일시적으로 툭 쳤다가 다시 110엔대로 떨어지고 있죠. 트럼프는 이제 통상 압력이 그러니까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 트럼프가 이제 조금 이제 국내적으로 몰려서 밖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제
엔화든지 유로라든지 약세로 돌아서고, 트럼프가 또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면 다시 또 강세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EPA 체결의 이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EPA 체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연합하고 일본에 이제 어떤 정도의 그 효과가 있을까, 내용이 뭐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를 보는데, 먼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식부터 조금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첫째는 이제 경제 규모 면에서 어떠냐. 유럽연합은 이제 2016년 기준으로 16.3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한 16.3조 달러입니다. 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조 달러입니다. 일본은 한 5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두 개 합치면은 21조 달러가 넘어요. 미국이 이제 19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 규모로 보면은 두 개 합치면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살짝 더 크죠. 그 다음에 중국은 한 11조 달러 되니까 중국이 한 2배 가까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교역, 상품을 수출입하는 상품 교역 비중으로 보면은 수출의 경우에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한 17.4%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이제 회원국끼리 하는 영내 교역이 수출입이 있고, 회원국 밖에, 유럽연합 밖의 국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들하고 교역한 여계 교역 비중이죠. 그러니까 여계 교역 수출 비중으로 치면 15% 조금 넘고, 미국이 11%, 일본이 한 5%가 안 되고, 이런 정도죠. 한국이 한 2.5%, 3% 이 정도 되고, 수입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 가장 비중이 넣어서 17%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여계 비중이 한 14%, 중국이 한 13%, 일본이 한 5% 약간 정도.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유럽연합이 여계하고 하는 게 수출입으로 보면 한 전체적으로 전체 교역 비중으로 보면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이 한 5%. 두 개 합치면 한 20%죠. 그러니까 상품 교역 면에, 수출입 면에 있어서도 유럽연합하고 일본을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 20%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더 크죠. 비중이. 그러니까 경제 규모, GDP 규모라든지 뭐 비중 면에서는 훨씬 더 크죠. 물론 인구수는 좀 다르죠. 유럽연합이 인구수로는 한 5억 명, 6억 명? 이 정도 될 겁니다. 일본이 한 1억 2천이니까 둘이 합쳐봐야 한 7억 명 정도 되겠죠. 7억 명이면 미국보다는 한 2배 조금 넘고, 중국보다는 한 중국의 절반? 이런 정도 되겠죠. 어쨌든 이런 정도 이제 두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큰 두 개의 경제 규모가 자유무역에 가까운 EPA 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두 나라의 어떤 그 수출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유럽연합이 이제 일본하고 교역을 하는 비중을 보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상품을 이렇게 여계 국가들하고 상품 수출하는 걸 보면 미국이 제일로 많아요. 미국이 제일로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고, 그 다음에 터키고, 물론 이제 러시아가 그 터키보다 더 많은데, 러시아는 주로 에너지죠. 유가가 급락해가지고,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5대 유럽연합에 수출을 하는 상위 5대 국가가 미국, 중국, 스위스, 터키, 러시아예요. 일본은 이제 6위국, 6번째 나라예요. 전체로 보면은 한국은 이제 유럽연합 8번째 정도, 6, 7, 8, 9번째 나라네요. 한국은 유럽연합하고.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일본 이렇게 해외 여계 국가에 수출하는데 일본은 6번째 정도. 비중으로 보면 3.6%. 그러니까 규모가 작죠. 유럽연합은. 이미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수입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유럽연합이 제일 많이 수입을 하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가 원래는 러시아인데 이제 유가 떨어져가지고 스위스, 러시아, 터키. 일본은 역시 수입도 6번째예요. 6번째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대충 한 이 정도 돼요. 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출입 비중으로 보면 한 3.6%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하고 수출입 교역을 하는데 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하고 교역을 하고 일본하고는 교역 비중이 3.6%밖에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유럽연합의 어떤 그 대외 그 경쟁 구조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유럽연합이 EPA를 체결한다라 그래서 이 체결로 인해서 중국이나 미국하고 교역하는 경쟁 구도가 무너지고 유럽연합하고 일본하고 교역이 확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쟁 구도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비교 우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로 이렇게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지 그냥 유럽연합하고 일본이 EPA를 체결한다라고 해서 교역이 확 늘어난다. 그래서 유럽연합, 일본이 경제가 막 좋아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미 FTA 해가지고 뭐 경제가 확 좋아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한미 FTA 해가지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늘어난 게 한미 FTA 때문에 늘어났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 때문에 늘어난 거죠. 반도체는 왜 늘어났습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관세가 관세는 원래 한미 FTA 하기 전에도 0%였어요, 반도체는. 무관세였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관세였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2.5%였는데 뭐 한미 FTA 가지고 관세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늘어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늘어났죠? 동일본 대지진하고 태국 홍수 가지고 일본 차가 미국에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현대차가 그때 아반떼가 좀 히트를 쳤죠. 모델 체인지 해가지고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형차 시장에서 좀 이렇게 팔렸죠, 미국에서.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그런 효과들이 이렇게 그런 효과들을 빼면 실제로 한미 FTA 해가지고 미국의 수입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어요.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구조고 그 상품,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으로 보면은 이게 수출 구조로는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제일 많이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제일 적자를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 적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해요. 균형이에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80억, 그러니까 100억 달러 전후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죠. 유럽연합, 일본에 대해서. 교역 규모로 보면은 거의 균형 수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일본이 이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국가는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로 비중이 큰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 수출이 막히면 일본 경제가 휘청거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죠. 일본이. 그 다음에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이제 수출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정도로 제약은 다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죠. 다른 나라들에서 일본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죠. 이게 뭘 말합니까? 일본의 수출이 줄어든다라는 건. 일본의 대외 수출 경쟁력이 지금 뭔지는 몰라도 약화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죠. 한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줄어든 건 뭡니까?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전기전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기전자 부품 소재 같은 거 거의 뭐 LCD 모두 거의 일본에서 수입을 갖다 썼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 대체가 돼버렸죠. 오히려 일본이 갖다 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돼서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수출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경쟁력 약화를 지금 시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상품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 제일로 일본이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 호주, 한국, 대만 이런 순서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수입 역시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그 일본의 내수가 위축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부가가치를 붙여서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출에 줄어든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원자재 수입도 같이
맞물려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이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수출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 제일로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고, 홍콩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흑자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세 번째, 대만,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런 식이죠. 이제 적자를 제일로 안 나왔지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적자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은 중국에 대해서 한 1,000억 달러 조금 넘게 하는데 수입은 한 1,500억 달러 넘게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 400억 달러 가량 적자를 내고 있죠, 일본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일본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이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본이 이제 유럽 연합 전체로 했을 때 그 수출도 10%, 수입도 10%를 전체 수출의 10% 유럽 연합하고 하는 게 전체 수입의 10%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럽 연합은 일본하고는 3.6%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연합하고 일본이 이렇게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유럽연합은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작죠. 일본은 10%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연합의 교역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상대적으로. 유럽연합의 교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유럽연합은 일본이 비중이 작기 때문에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해서 관세가 이렇게 철폐된다고 줄어든다라고 해도 그 늘어나는 그 수출 늘어나는 비중이 3.6% 예를 들어서 4%로 늘어날 수 있는 이것이 뭐 10% 막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근데 일본은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교역 상대국으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니까 관세 같은 거 철폐하고 하면은 그 효과가 뭐 한 12, 3%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정도로 늘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나 유럽연합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역이 확 늘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유럽연합의 이제 그 평균 수입 관세,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잖아요. 수출품에서는 관세를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품에서 이제 관세를 매기는데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면은 평균 수입 관세를 보면은 농산품은 한 7%, 8%? 이 정도 되고, 비농산품은 한 2.4%인가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비농산품은 한 2% 정도 돼, 2.2, 3% 되나요?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이제 두 개를 이제 합쳐넣어서 평균을 내보면 전체 한 2.4% 정도밖에 안 돼요. 유럽연합이 지금도 현재도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2.4%만 매겨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수입을 하면 거기다가 2.4% 관세를 매긴 정도에 불과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럽연합하고 일본이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매기면은 2.4%, 2.4원 관세 매기는 걸 없애겠다라는 거 가깝거든요. 2.4원 정도 효과예요. 지금 현재. 그 정도 밖에 효과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산품은 상대 일본이 이제 농업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산품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돼요. 평균 관세율이. 근데 비농산품은 이제 2%가 안 돼요. 두 개를 합치면은 그 전체적으로 일본도 2%가 안 돼요. 평균. 왜냐면은 농산품은 전체 그 수입품 중에서 유럽연합 같으면은 그 전체 이게 농산품 수입액이 이게 한 7% 되고 비농산품 수입액이 93% 정도 돼요. 일본도 이렇게 그 농산품 수입액이 한 7, 8% 되고 비농산품 수입이 한 92, 3%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비농산품 수입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 수입 관세를 매기면은 낮죠. 농산품은 이제 보호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죠, 이미. 그러니까 유럽연합하고 일본은 둘 다 사실은 농업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산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산품의 어떤 EPL을 통해서 공산품의 수출입 증대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공산품 경우는 이미 관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2%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고 이미 지금도 상당 품목들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무관세로. 예, 관세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예 관세 자체를 이렇게 매기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 또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같으면 농산품의 경우에는 한 40% 넘는 게 무관세예요. 농산품 같은 경우. 유럽연합에서 생산 못하는 건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세를 확 때릴 수는 없잖아요. 생필품이니까. 그런 것들은 무관세예요. 그 다음에 비농산품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 현재도 무관세로 들어와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다만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주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평균 한 3%, 4% 정도, 4% 정도 내외 정도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은 2.5%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한국은 자동차가 한 8% 정도 되고 8% 되는데 자유무역 하면 다 그게 이제 0%로 다 내려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산품이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는 게 40%가 넘어요, 일본도. 그 다음 비농산품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공산품의 경우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0%가 넘어요.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예요, 일본은, 공산품은. 그러니까 기계류라든지 전기, 전자라든지 자동차, 운송, 수산 같은 건 거의 무관세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관세는 없지, 무관세지만은 일본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무관세지만은 비관세 장벽이 높아요. 일본은.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 약간 야비하고 치사한 그런 것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막 흑색 선전을 한다든지, 언론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한국 삼성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하면은 삼성 갤럭시에 대해서 흑색 선전을 한다든지, 알게 모르게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높죠. 근데 어쨌든 명목상으로 무관세가 80%가 넘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비공산품 관세가 일본 같으면은 수입 관세가 2%도 안 되는데 그 2%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는 품목이 전체 수입 공산품 중에서 20%도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한 2.23% 정도 되는데 공산품의 수입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이 2.23% 되는데 그 중에서도 60%는 무관세니까 전체 수입 품목의 한 40%가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2% 정도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하고 유럽연합이 경제 동반자 협력을 협정을 체결한들 그로 인한 기대 효과가 클 것 같습니까?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까? 거의 상징적 의미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상징적 의미에 가깝죠. 다만 그러나 상징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세계 경제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버렸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구글을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구글 검색 광고,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꽉 잡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그 포탈 검색 서비스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정도? 한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 있고, 일본 같으면 이제 이렇게 야후 재팬이나 이제 락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네이버가 가서 하는 라인 같은 거는 한국계죠. 그게 이제 중국 같으면 이제 중국의 뭡니까? 라인, 검색 있잖아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냐. 바이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정도고, 유럽 같은 데는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전부 구글이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예를 들어서 구글은 미국 본사 기업인데 구글이 검색 광고를 띄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 동영상은 세계 다, 이미, 한국도 다 이런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거기다가 구글이 이제 광고를 띄워요, 앞에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의 사람이 그걸 보는데, 세금은, 광고 수입은 미국 본사로 가요. 그럼 돈은 유럽에서 이제 광고 효과는 유럽에서 나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유럽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은 세금 안 내요. 지금 구글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ICT, 정보통신은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속성이 글로벌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화된 ICT의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얹혀져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화를 반대하는 건 어리석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못 막는다라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유리하게, 우리가 거기서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일본하고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런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에 조그마한 하나에 불과해요. 예,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근데 점점 글로벌화 되면은 경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해지겠죠? 그러니까 구글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나 이제 뭐 다음이나 이런 것들이나 한국의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광고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딱 갇혀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사람들하고 경쟁 안 한다. 그럼 웃기는 소리예요. 아마존 같은 거 봐보세요. 아마존이 만약에 한국에 상륙한다라고 쳐봤어요.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죠, 지금? 일본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싹 거의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아마존 재팬이. 일본을. 우리 일본 경제 보고서 봐보세요. 일본 그 아마존 재팬이 싹 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택배 운송해가지고, 야마토 운송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채용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택배 운송 서비스 줄인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임금 인상한다. 임금 인상은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나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경제 정책을 만들 수 없으면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나라 경제 말아먹는 거죠. 내가 슬로건을 내세운다라고 그래서 나 질러버리면 되는 거야. 내가 정권 잡았고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어떻게 하고 올리고 올려서 좋을 것 같으면 왜 치사하게 7,000원만 올립니까? 10,000원, 20,000원 올려야죠. 그리고 왜 최저임금만 올립니까? 그냥 일반 그 사람들 월급도 다 올려야죠. 그걸로 소득 주도로 해서 성장할 것 같으면 다 올려나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전혀. 하여튼, 오늘은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은 이제 일본과 유럽연합 간의 그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경제 시평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